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이제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제 호칭과 신분이 당선인에서 대통령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출범하자마자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외교, 안보 그리고 이민자 정책을 좀 바꾸면서 미국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반도 정책에도 이제 변화가 또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오늘은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앞으로 이제 그 변화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특집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정치학과 신율 교수 그리고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영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신율 교수님, 취임식 전부터 이제 좀 삼엄한 경비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잖아요. 전후로 해서 오늘까지 취임식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취임식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 미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이라 미국 의사당의 네. 이 공격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누구도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측면을 우리가 본다면 이거는 갈라치기 정치를 하는 곳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트럼프식 갈라치기 정치의 산물이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마 의사당 공격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본인을 보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건 이념적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일종의 갈라치기 정치에서 발생한 증오의 추종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맞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념적 갈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진영 논리에 충실한 진영 갈등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념 갈등이 됐을 때에는 차라리 이게 어느 정도 이건 이성적 영역이기 때문에 타협이 쉬워요. 근데 이 증오라든지 이런 감정의 산물의 경우엔 이게 굉장히 봉합이 어렵거든요.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제가 볼 때에는 미국 또 오늘 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또 다른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갈등이 감정적 차원에서 나오는 문제라면 실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바로 그것의 진원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재기 가능성과 이런 증오의 증폭 가능성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도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떠났네요. 어떤 방식으로 돌아올지 모르죠. 무리를 일으켜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래서 이제 탄핵이나 불신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또 바이든 행정부의 딜레마 아니겠어요? 이게 뭐냐면 탄핵 문제, 예를 들면 상원에서 탄핵을 결정하게 됐는데 탄핵 결정할 때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맞는데 어쨌든 그 문제가 바이든 정부 초기에 좀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일이 많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어떤 할 일이 많을까요, 소장님? 네. 바이든 이제 시대가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 과제는 코로나입니다. 역시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백신 접종을 일정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질지가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만큼 첫 행정명령도 100일간 마스크 착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 코로나19에 대한 미숙한 대응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에 또 결정적 패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취임식 이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나온 새로운 슬로건은 바로 통합된 미국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과제가 경제적으로는 30년대의 대공황 정도 수준, 그리고 사회 또 통합, 갈등의 분열의 면에서는 마치 남북 전쟁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만큼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가 아닌 이제는 통합된 미국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 챙기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내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 그리고 동맹들과 함께 미국이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정책이 이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제 또 연설을 통해서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줬고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로나19로 무너진 미국의 경제를 이제 또 빨리 되살려야 한다라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그 외에도 이제 한마디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시행했었던 것들을 하나둘씩 지우면서 좀 되돌리기에 들어가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사실 빠르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전임에 해놨던 일들을 좀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소심한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첫날 오바마 행정부의 오바마 케어를 행정명령으로 폐지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되풀이되는 상황인데 지금 한 17개 정도의 행정명령이 지금 1월 25일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 나온 것들은 보면은 뭐 파리 기후 협약 거기에 가입을 한다는 등, 그다음에 이민 정책 등등을 굉장히 많이 뭐 시간표를 짜서 지금 나오는 상황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빠르게 자기의 국정 운영 그립을 강하게 하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나오면서 지금 임명된 장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의회뿐만 아니라 지금 행정부에 조금 모자란 부분들을 이런 행정명령으로서 빠르게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 극복이고 경제 정책상으로 봐서는 이것이 경제 회복으로 가면서 경제 회복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그러한 큰 그림에서 진행되는 행정명령들이 줄지어 나올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이제 완전한 회복의 길로 또 어떻게 들어서게 될지도 우리가 하나 봐야 하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아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 부양책도 내놓는 거지만 또 제디 델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또 청문회에서 지금 우리가 빚을 걱정할 때는 아니다.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정책들을 일단 한번 다 써보겠다.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신율 교수님. 네. 지금 뭐 미국 경제가 회복 길로 접어들었다라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지금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다른 거는 참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 경제 쪽에서 코로나 이전에 그거는 성적이 이 나름대로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돌아온다라고. I'll be back. 혹시 아세요? I'll be back이 어디서 나오는 그 터미네이터. 그렇죠. I'll be 젊으신데 back. 아시네? 네, 알죠. 네? 네. 젊으신데 네. 아시네요? 예. 근데 그 터미네이터의 대사를 읊조리면서 했던 근거 중에 하나도 바로 경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던 것이 온라인 위주로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 소위 말해서 고용률, 일자리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왜 취임 초기에 전광판 뭐 매일 보겠다 그런 얘기한 거 아마 많은 국민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고용률 문제, 이것이 굉장히 지금 더디다는 것이 미국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딜레마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제조업 활동은 상당히 많은 지역에 소복이 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거, 결국은 백신에 의해서 코로나가 언제 멈추게 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지금 뭐 백신이 나와서 이 코로나를 잡았다는 전제의 모든 경제 회복은 시작되는데요. 지금 신유 교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사실 중산층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제넷 옐런 얘기를 했지만 제넷 옐런의 원래 직업은 노동 경제학을 가리키는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드노믹스를 전체를 설계한 번슈타인이라는 분도 노동 경제학을 전공으로 했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용에 대한 부분은 바이드노믹스의 주요한 정책의 하나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스티뮬러스 패키지 지원 재난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연방 정부에서 일하는 시급을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는 내용까지 있는 걸로 봐서는 고용이 중심이 돼서 그것이 중산층 회복으로 가고 그것이 또 기업의 투자로 연결됨으로 해서 새로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그러한 전체의 경제의 큰 그림을 갖고서 지금 움직이는 바이든 정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최영호 고문님, 뭐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앞으로 내놓을 재정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이거는 이제 네. 고압 경제론이라는 게 제넷 옐런이 항상 얘기했던 건데요.
하여튼 하이 프레셔를 고용 시장에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어마무시한 지금 재정 정책을 통해서 고용 시장에 들어가도록 자금이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업이 투자를 하는 선순환으로 가게 됐다 하는데 그 돈의 전체 풀리는 유동성의 크기가 지금 뭐 2조 달러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번 스티뮬러스 패키지에도 1.9조 달러가 나오고 인프라에 또 들어가고 또 트럼프가 자기 공약을 하다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내에 인프라 건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충분히 7, 8조 정도의 유동성이 전반기 2년 동안 풀릴 정도인데요. 이거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또 다른 얘기로는 자산의 버블. 그렇다면은 이것이 금융시장으로 옮겨 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미국 정부의 지금 입장은 2023년까지는 인플레이션 조정을 위한 금리 인상은 안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넷 옐런도 밝혔지만 법인세 인상도 경기 회복이 된 다음에 하겠다 등등의 얘기들을 하는 걸로 봐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이 전 세계로 유동성이 풀려나가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하여튼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신흥국에 들어갔던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금융 위기에 대한 그리고 각 나라의 정부 부채, 기업의 부채, 개인의 부채의 이 속에서 나오는 경제 위기 이거 가능성은 다른 때보다 훨씬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그리고 명목금리의 상승 여부가 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를 제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배종찬 소장님 예전에 미국이 추가 재정 정책을 좀 밀어서 경제가 좀 타격을 받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건가요? 있었죠. 네. 네. 제때라는 것이 네. 이창진의 그 강조했듯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코로나 위기 이전에 우리가 위기를 이야기할 때 금융시장에서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가 있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기됐는데 여당인 공화당이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하는 바람에 2008년이 또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있었던 해였는데 결국 이 공화당이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시 이제 선거에서 승리를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는데 그때도 보면은 공화당이 좀 적기를 놓쳤다. 그때 추가 부양책을 가감하게 했더라면 미국 경제가 더 빨리 되살아났을 때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했던 이유도 92년으로 돌아가 보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랑 맞붙었을 때도 경제다, 안보가 아니다, 외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랑 첫 선거에서 맞붙었던 공화당의 상대가 바로 존 맥케인 고인입니다. 근데 이분도 이 경제 쪽이 아니라 안보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그 당시에 2008년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 얼마나 중요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서 경제도 후퇴를 했고 또 공화당은 정권 재창출에도 실패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2009년, 2010년까지 미국 경제가 회복됐는데 상당히 성장률이 낮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도 이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부양책을 대규모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앞서 이제 최양호 고문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내달에 다음 달에 2월 달에 대규모 인프라 계획을 발표할 것이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2조 달러가 넘을 것이냐 아니면 2조 달러 미만으로 가져가는데 지금은 2조 달러 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어요. 한 1조 9천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은 2천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서도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신데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 부채도 증가를 할 것이고 또 자산 가격 상승하니까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는데 금융시장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좀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지금 여하튼 간에 주요 인사들입니다. 제넷 옐런
재무장관도 그렇고 일단은 양적 완화로 가서 추가 부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가 부양책을 실시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 보입니다. 참 미국답고 미국이니까 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최영원 고문님 아니 그냥 손 번쩍 들고 말씀하세요. 지난 4년 동안 네. 사실 미국의 정부 부채가 7조에서 21조 달러로 3배가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자만 10억 달러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네 옐런이 50년째 네. 그 얘기도 나오고 50년 등등이 국채 나오는데 얘기했죠. 네. 빠르게 아까 말씀드린 제네 옐런이 갖고 있는 재정 정책의 근원은 하이 프레셔입니다. 초기에 굉장히 프레셔를 줘서 그것이 선순환되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로 성공하면은 빠르게 V자 반등에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좀 어떤 연유로 해서 잘 안 될 경우에는 미국 경제도 굉장히 지금 위험하고 이 부분은 신흥국 부채 발로 우리가 겪었던 뭐 2009년이라든가 2011년에 그런 부분들이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많이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게 이제 백신, 이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게 투입이 돼야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모든 전제가 지금 백신이죠. 백신이 이제 잡아줘야 된다는 예. 건데 백신이 지금 뭐 사실 뭐 안정성이라든가 효용성, 유효성 그다음에 얼마나 많이 이것을 우리가 병으로부터 막아줄까는 이 듀레이션까지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뭐 정책을 짜시는 분은 뭐 컨틴전시 플랜 B를 지금 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조금 붕 뜨는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생기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바이든이 하자마자 지금 뭐 행정명령 사인한다 그러지만 굉장히 잘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NSC 밑에 국가보건안전 그 협의국이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 트럼프가 오자마자 없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보는 이 부분들을 분명히 다시 한번 볼 거고요. 론 클레인이라고 이번 비서실장 된 사람 있잖아요. 이분이 에볼라 때 에볼라 짜르였어요. 전체를 짚고 가던 에볼라를 전체를 담당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트럼프 때보다는 즉흥적이지 않고 전문가들과 접촉을 하는 가운데 백신의 어떤 효능을 극대화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트럼프 때보다는 좀 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중한 또 정책 실행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그럼 진행이 됐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을 통해서 또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말들을 했는지 저희가 화면 보고 와서 또 자세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A rise of political extremism, white supremacy, domestic terrorism that we must confront and we will defeat. Uniting to fight the foes we face: anger, resentment and hatred, extremism, lawlessness, violence, disease, joblessness and hopelessness. With unity, we can do great things, important things. We can right wrongs. We can put people to work in good jobs. We can teach our children in safe schools. We can overcome the deadly virus. 네, 앞으로 이제 바이든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미국은 어떤 변화를 겪을지 저희가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나눠봤는데 바이든 정권 출범으로 인해서 한반도는 또 어떤 변화들이 예고가 되는지 이 부분도 저희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율 교수님, 일단은 뭐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될까요? 저는요. 네. 지금 느낀 건데 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의 전달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을 생각을 할 했어요. 때 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전달력이거든요. 미사여구가 아니라. 네. 근데 이 제스처와 함께 이 딱 끊고 또 넘어가고 이거 참 부러울 정도로 잘하시네요. 아 근데 참 대북 정책 말씀하셨는데 대북 정책이랑 한미 관계예요. 취임식 네. 선수한 장소도 의미가 되게 커요. 이게 그렇죠. 서쪽 계단이거든요. 네. 폭도들이 점거했던 그 루트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지금 미국이 바이든이 전 세계에다가 메시지를 낸 게 우리 살아있다. 아하. 우리 민주주의 살아있고 폭도들 다 제압했고 앞으로 우리가 전 세계의 동맹을 통해서 선도적으로 나갈 텐데 여기서 시작하겠다. 아하. 굉장히 이거 중요한, 그러니까
기억나시겠지만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했거든요. 그때는 그렇죠. 주제가 뭐였냐면 자유의 재탄생이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자 이제 막 굉장히 뭐 진짜로 뭐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폭도들이 점거했던 데를 가서 하는 거를 보면 전달력 플러스 야, 이 연출력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전달력, 연출력이 제가 볼 때는 참 부러울 정도로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달력은 사실 좀 타고난 그게 있어요. 연습한다고 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근데 대북 정책으로 돌아가서 아까 최 교수님께서 즉흥적이지 않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한마디로 대북 정책 얘기를 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전문가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사실 그 좀 즉흥적인 그렇죠. 측면이 굉장히 탑다운 많고 방식이었죠. 보이지 네. 그 탑다운 방식이 사실 굉장히 비민주적인 방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관료들의 전문성도 무시가 되고, 예, 그리고 오직 위만 바라봐야 된다는 일종의 권위주의적 이 결정 방식인데 지금은 바텀업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거의 그렇게 되고 있고 왜? 지금 포진해 있는 인물들 뭐 CIA 국장이라든지 아니면 국무장관, 국무부장관 전부 북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고 국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 이 위원장을 직접 만난 적이 그렇죠. 있을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고 그렇기 랜디 때문에 셔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식의 어떤 그런 보여주기식 쇼 같은 거는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싱가포르 협의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싱가포르 협의에 대해서 큰 의미나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오냐 하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 그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이 핵이란 단어를 36번 썼는데 비핵화는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핵을 가진 것을 인정하라는 식의 일종의 압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바이든이 그걸 인정을 할 것이냐? 인정 절대로 못하죠. 왜? 인정하는 순간 NPT가 무력화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 일본, 대만이 도미노로 핵을 가지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물론 대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 우리가 가졌던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바라기 위해선 상당히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뭐냐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은 안 될 것이다. 한미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도 미국을 우리를 좀 만나자 그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북한은 항상 이거거든요. 서울을 통해서 워싱턴을 가든 워싱턴에 직접 가든 하고 워싱턴 가는 게 목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서울을 통해서 가기 위해서 그때는 뭐냐면 북미 관계가 잘 안 풀릴 때거든요. 그러면 이때 가기 위해서 우리하고 접촉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가 좋아지다는 거지.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가 나쁠 경우에는 북한이 우리랑 접촉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미 관계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 동맹 중실하기 때문에 잘 풀릴 가능성도 있는데 대북살포 금지법에 대한 인권 관련 청문회가 이제 제일 문제고 지소미아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직접적인 압력은 넣지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현 정권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 주한미군 감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동남아시아하고 서남아시아에 더 활동적인 미군 병력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한 군데서 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주한미군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압력 네. 이런 것도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하겠죠. 외교안보 쪽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D10을 뭐 서밋 포 데모크래시에서 G7에다 한국 놓고 해갖고 D10이라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코드 4라는 게 있는데 코드 4 플러스에 한국을 집어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분명히 이제 하는데 이게 사실은 사드 시즌 2가 될 수가 있거든요. 중국하고 척을 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항상 대북 그 정책할 때는 일본을 이렇게
끌어다 놓고서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뭐 동북아의 코너스톤이고 그렇죠. 한국은 린치핀이라 그래서 근데 이러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니네 사이좋게 지내. 바로 거기에서 지속 이하가 아주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이 뭐 여러 가지 다방면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트럼프만 보고 있었잖아요. 대북 문제는. 그래서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미국이 다시 일하는 정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관료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고 트럼프 정부 때는 사실 트럼프 입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정부 이런 조직적이고 또 동맹을 통한 이거 한다면은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으나 이렇게 뭐 진짜로 노딜까지 가는 이러한 사태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자체도 사실은 외교에 대해서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사업만 했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경험이 굉장히 좀 없는 그 대통령이만 바라본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안정적이지 못했죠. 그렇죠. 네. 우리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외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충돌이 좀 완화되겠느냐, 표면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상호 이익을 또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36년간의 상원 의원 시절 그리고 8년간의 부통령 때 보면 대체적으로 뭐 이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중국의 우호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고 호의적으로 평가를 했고 또 중국의 또 불이익이 가해질 때는 우리 중국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던 정치인인데 최근 들어서는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미국 국내 사정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런 만큼 네. 미국이 정말 잘 나가던 시절에는 세계 무역을 주름잡았지만 지금은 중국의 크기가 무역의 비중이 점점 G2, 미국과의 사이에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조정을 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만큼 이 미중 충돌은 군사 안보적으로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바이든 취임식을 기점으로 세 분과 함께 특집을 진행해봤고요. 신유 교수님,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최영우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같이 다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